네, 문화연구 연구의 봄철 학술대회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연구 연구의 회장을 맡고 있는 경희대학교 이종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되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좋은 발표, 토론, 사회를 맡아주는 선생님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녹화로 좀 진행되는 아쉬움은 있지만 아마 가을철 학술대회에서는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회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세션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이번 봄철 학술대회는 저희가 녹화로 세션을 구성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좀 학술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 이번에 아쉬운 부분은 회원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성 인사 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세션 사회를 맡아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조영환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녹화로 진행되고요. 총 3개의 발표가 있습니다. 끝까지 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형식은 발표 1 이후 토론을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1인 방송 영상 플랫폼에서의 유령 노동에 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김현우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홍성일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 맡은 신현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1인 방송 영상 플랫폼에서 이 비가시적이고 불안정한 이른바 이제 유령화된 그 노동들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본이 어떤 식의 그 지대 경제를 구축하고 있고 그 노동을 통해서 가치 실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담은 이제 발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몇 가지 이제 한 5가지 정도 이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1인 방송 영상 플랫폼에서 제가 이제 주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제 플랫폼은 유튜브 그리고 트위치 TV라고 하는 이제 방송 영상 플랫폼이고요. 주로 이제 1인 방송 하시는 그 스트리머 분들이 그 이제 생방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클립을 업로드하는 이제 그런 이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플랫폼에서 행해지는 노동 형태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런 이제 노동 형태들이 기존의 그 산업적인 그 노동 혹은 다른 이른바 이제 그 이탈리아 자유주의자들이 말했던 그 비물질 노동이나 혹은 자유노동 같은 형태들은 어떻게 다른 측면들이 가지고 있는가 그 가치 실현 구조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또 우리 눈으로 지금 들어오지 않는 비가시화된 노동 양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트위치 TV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이 방송 이제 플랫폼에서 이런 노동 양태들이 엿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감정 노동을 하고 있나. 그리고 이 유튜버들이 그 녹화한 이제 클립을 어떻게 이 편집자들이 그 편집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고도의 노동이 거기에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유튜버들이 끊임없이 구독자 수를 유지하고 조회수를 유지하고 이 자신의 어떤 평판을 끊임없이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존재하는데 이것들도 역시 이 이제 외주 받아서 그 특별히 이 부분만 이렇게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또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유튜버 감정 노동 편집 그리고 평판 관리 등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런데 유튜브나 트위치 TV 같은 플랫폼들은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임금 노동 형태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들의 노동을 전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이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다른 연구자들이 또 이렇게 많이 밝힌 바가 있듯이 지대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 수단이나 혹은 이제 이뭐 기업이라기보다는 세기는 임금 노동의 기본적인 형태 시급을 토대로 한 이제 임금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토대들이 완전히 이런 이제 플랫폼 경제에서는 파편화되는 현실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고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플랫폼들은
그 스트리머들이나 다양한 이제 스테이크홀더들이 이 플랫폼 안에서 자유롭게 노동을 하고 자유롭게 일하고 돈 벌 수 있다고 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예컨대 어, 이제 교수님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혹은 직장 상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특정한 종류의 플랫폼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카카오를 사용한다. 안 쓸 수가 없는 것인 것이죠. 또 뭐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클립 올린다 이런 것들도 다 어떤 일종의 이제 경로 의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이제 독점지대의 형태들이 또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계약이나 혹은 이제 이 임금을 이제 받지 않는 상태에서 프리랜서처럼 일하기 때문에 이 취약성이 증대되는 현실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알고리즘들의 존재인데요. 이 알고리즘들은 사실 뭐 플랫폼과 떨어뜨려 놓고 볼 수가 없는 존재들. 광고도 알고리즘으로 자동으로 매칭되고 있고요. 그다음 추천 동영상 그리고 뭐 이제 뭐 키워드 이제 연관성 그리고 피드 알고리즘 그리고 구글의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 등 다양한 종류의 알고리즘 이른바 비인간 노동 매개자들이 네트워크를 이루는 이제 상태에서 유튜브 뭐 트위치 TV뿐만이 아니라 소셜 미디어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등등의 다양한 이제 플랫폼들을 오고 가면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게 되고 이것이 이제 이른바 이제 자동화라고 하는 이제 복잡화된 이제 메커니즘 속에서 작동을 하게 되면서 인간 노동이 이제 메카니컬 터크처럼 이 이제 기계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이른바 이제 기계적 노예화의 그 양상들이 엿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문제 제기는요. 그러니까 자본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면서 끊임없이 이제 일자리를 이렇게 자동화시키고 이제 노동을 이제 탈숙련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질 나쁜 노동들을 더 많이 양산해내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플랫폼 알고리즘 등이 이른바 인간이 만들어낸 이제 기계적 자연으로 작동하는 이제 측면들이 있고 이 일을 통해서 굉장히 재밌는 현상인 것이 그러니까 기존의 대규모 공장제 혹은 이제 그 자동화된 그 분업들이 오히려 해체되게 되고 아, 이제 매뉴팩처나 이제 가내수공업과 같은 방식으로 이런 이제 유령 노동들이 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유튜브만 해도 유튜버들이 막 그 대규모 기업처럼 움직인 경우는 거의 이제 드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대여섯 명짜리 이제 어떤 이제 프리랜서 이제 고용 계약을 맺고 편집자들 고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평판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이른바 이제 매니팩처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 이게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다섯 가지 문제 제기를 통해서 방송 영상 플랫폼 생겨진 유령 노동의 그 이제 구조와 형태들을 이제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네, 일단 두 번째 페이지죠. 네. 영상 플랫폼 생겨지는 유령 노동. 그러니까 구글, 유튜브,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이런 이제 디지털 독점 지주자본들이 난립하고 있고요. 이런 플랫폼에서 수많은 이용자 활동들이 끊임없이 데이터로 남겨지게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런 비정형 데이터들을 이런 플랫폼들이 마구잡이로 이제 러닝을 하거나 혹은 이것을 분석을 해서 이제 패턴을 만들어내고 이용자 데이터들을 좀 상업화한 방식으로 이렇게 전용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거대한 부가 창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가 창출이 되는데 여기에서 행해지는 이제 뭐 매출, 뭐 고용과 노동 형태들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예컨대 유튜브 같은 경우 2016년도에 한국에서 한국어 광고 영상으로 된 광고를 통해서 순이익 1조 1천억 정도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세수는 1원도 회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제 유한회사로 다국적 유한회사로 등록을 해가지고 세금을 이제 회피하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논의가 되고 있죠.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표로 이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유튜브가 이제 유튜버 트위치가 이제 스트리머들 그러니까 여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서 수수료를 어떤 방식으로 떼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정리한 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시간이 적기 때문에 주로 스트리머들이 벌어들인 수익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후원금, 그러니까 생방송 간에 이렇게 후원을 하는 도네이션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광고 매칭 수익이 있고요. 이게 이제 유튜브 애드센스 알고리즘이 그 광고를 자동으로 매칭시켜서 자동으로 이제 옥션 방식으로 이제 경매를 이제 낙찰시키고 광고 수익을 떼가는 방식. 세 번째는 이제 구독료 수익이 있죠. 유튜브 같은 경우 프리미엄 구독료 수익이 있는데 이게 7,9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위치 TV 같은 경우는 그 구독료를 그러니까 각 개별 이제 방송자들, 그 스트리머들을 구독할 때 구독료를 조금씩 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구독료가 얼마 이상이 됐을 때 이 트위치 TV 스트리머가 트위치 TV 측으로부터 이 구독료를 배당받 유튜버들에게서 문제가 되고 있는 PPL, 간접 광고 등이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거의 99.9%의 수익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청자 후원금 같은 경우 이제 그 생방송 간에 도네이션 하는 경우에는 30에서 50% 넘게까지 수수료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 광고 수익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이 이게 발생했을 때 45%를 유튜버로부터 수취를 해갑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배당금 형식으로 이렇게 부여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유롭게 우리가 여기서 영상을 찍고 올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스트리머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구독자 수 1000명, 지난 12개월 동안 총 동영상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 그리고 그 해당 월에 총 수익이 100달러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이 이익을 이제 취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트위치 TV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30일간 방송 시간 25시간, 30일간 고유 방송 수 12일, 그리고 생방송 시청자 수 평균 75명을 달성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최저인 것이죠. 이렇게 끊임없이 그 구독자 수를 유지하고 또 이제 조회수를 유지하고 시청 시간을 이렇게 계속해서 관리하지 않으면은 이익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광고 수익 같은 경우 100달러 이하의 수익이 이렇게 났을 때는 이걸로 유보가 됩니다. 100달러 안 넘었으니까 우리 이거 다음 달에 네가 100달러 넘었을 때 결제해 줄게.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적입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이탈리아 자유주의자들이 주로 논의해왔던 비물질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 혹은 이제 뭐 티지아나 테라노바 같은 사람은 이게 자유노동이라고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이 임금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그 처음 어떤 최저임금이 생겨난 것처럼 추상 노동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 가능한 것이 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몇 시간 동안 뭐 어떻게 방송을 하면 얼마의 이익이 산출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우리는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노동이라 할 수 있는가라는 이렇게 질문이 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념적인 이제 언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게 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 노동이라든지 편집 노동, 평판 관리 등등의 그 카운트가 되지 않는 비가시적이고 잉여적인 노동에 크게 이것들이 이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노동에서 그 감정 노동이 있고 거기서도 이런 이제 잉여 노동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도 이미 이제 이야기했던 바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유튜브 이제 플랫폼 생태계에서는 이런 식의 잉여 노동의 크기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잉여 노동이 실제로 이제 방송을 하는 이제 구체적인 그 노동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스리니크 체크가 지적하듯이 이런 이제 생산 과정에 압력을 가하는 암묵적 기준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엄청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고도의 기술이 가미된 그 편집 노동이 행해지고 난 다음에야 업로드가 됐 인터뷰한 내용인데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제 감정 노동이 너무나도 심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냥 예,
이제 밥을 먹는 것조차도 이게 자유롭지가 못하다. 왜냐하면은 이게 노출 시간이 방송 시간이 길어져야지만이 이제 이제 첫 페이지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걸 멈출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이제 플랫폼 유령 노동이 끊임없이 구조화되고 있고,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편집 노동을 하는 사람들, 평판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제 이제 프리랜스 노동으로 이렇게 이제 전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매개해주는 플랫폼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 채널 네트워크나 샌드박스 네트워크 같은 이제 플랫폼들이 이런 이제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트워크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고용계약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이버 이제 프롤레타리아. 몸뚱이는 이제 몸뚱이를 팔아야지만이 그 하루하루 연명할 수 있는 자유로운 노동자가 되는 것이죠. 보시면 자유주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규모로 지금까지 이제 향유해왔던 문화 산업이 오히려 이런 식의 알고리즘 생태계에 의해서 자동화해서 해체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밀한 방식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수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라자라토 같은 이제 사람은 기계적 노예화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쓴 바가 있고요. 이제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기술로 인해서 지나치게 높아진 생산력은 다른 부문에서나 내면적으로나 외연적으로나 노동력 착취를 증가시키고, 비생산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비중은 증가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시면 이 메카니컬 터크 이제 그림인데요. 자동화가 되면 될수록 더 나쁜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지, 노동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런 이제 부의 창조라는 것이 노동 시간의 양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 작동 인자들의 강력한 효율성에 의존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게 오늘날에도 이게 크게 이제 달라진 바가 없는 현실이 이제 이 디지털 정보기술 국면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알고리즘 네트워크에서 창출된 산노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불변 자본은 언어적 기계의 총체로서 사회에 분산되게 되고, 가변 자본은 오히려 생산과 재생산과 소비, 생활 방식, 개인과 집단의 생산력 같은 영역에 흩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량으로 이제 상세 요인 차원에서 생산은 이 이제 플랫폼 생태계를 좀 지배하고 있고, 점점 더 우리의 삶이 이런 식으로 파편화되고 있다. 임금 노동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지대를 자본의 제출, 마치 중세 이제 소작농들처럼 플랫폼 혹은 이제 이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용자들, 삶활동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은 무엇일까? 뭐 좀 생각을 해봤는데 대안까지 제가 뭐 이렇게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제 크게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이제 독점 자본, 이제 플랫폼 자본의 데이터 수집 그리고 알고리즘의 그 작동 방식들에 대해서 대중에게 전면 공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식의 이제 플랫폼 자본이 데이터들을 전유하는 이런 이제 그 경로들을 추적하고 역감시하는 푸코가 말했던 이른바 이제 시놉티콘이 필요하다. 뭐 이제 옴부즈만이라든지 시민 감시 차원의 어떤 이런 이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죠. 세 번째로는 디지털세와 이제 기본소득 도입이 시급하게 논의되어야만 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커먼스 기반의 이 협동조합 플랫폼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의 대규모 자본에 의해서 운영되는 플랫폼이 아니라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혹은 이제 기반 협동조합이 운영 이런 이제 클리너 플랫폼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꽤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우리나라도 시민사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분야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10분 네, 촬영하면 될까요? 네, 신인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보신 와중에도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의 토론이 얼마나 생산적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관점이 다른 사람이니까 그 차이가 다음 연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를 좀 해봅니다. 주신 그 PPT를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싶은데,
보통 이런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해서 지대 논의가 꽤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지대 논의가 과연 이 디지털 플랫폼 혹은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최근에 뭐 제가 봤던 영화 미안해 리키 같은 경우도 플랫폼 노동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시대와 관련돼서 어떻게 플랫폼이 착취하는가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일치하고 있고 설명력이 높은데 지대 기능이 근데 과연 지대가 디지털 플랫폼을 설명하는 적절한 그 이론적인 틀인가 혹은 충분한 이론적인 틀인가에 대한 질문이 왜 생기느냐면은 상당수의 이 플랫폼 기업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수익을 거두는가 봤을 때 그것은 스트리머로부터 그 초과적인 잉여 노동을 착취해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 적자를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그 주식의 상장을 할 때 마치 쿠팡처럼 그걸 통해서 대규모의 어떤 이윤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그들이 어떤 인류 일의 최대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데에는 스트리머로부터의 착취가 아니라 기형적으로 성장한 투기 자금으로부터 최대 이윤을 축적했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지대에 관련 논의는 그런 주식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투기성 측면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한계를 발생시킨 것이 아닐까? 이 가치 폼이 어떻게 기존의 주식 시장에 상장함으로써 투기 자본화되는 것까지 같이 봐야지 수평적인 측면과 수직적인 측면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스트리머의 일상과 관련해서도 이 역시도 그 플랫폼 내에서 잉여 노동, 잉여 가치를 창출하는 이 과정, 수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오가는 어떤 수평적인 측면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컨대 많은 그 스트리머들 혹은 유튜버들이 또 지상파에 진출을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수익을 얻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상징 자본을 추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들 역시도 셀러브리티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플랫폼 내부에서 착취당하는 어떤 비운의 프롤레타리아로서의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플랫폼을 오가면서 개별적으로 상징 자본을 축적해서 다른 플랫폼 내에서 수익을 거두는 방식들 역시도 교차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신 선생님의 어떤 그 일관적인 설명을 충분히 공감이 되면서도 그 틀 바깥에 있는 점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약간의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시적 노동, 가상 노동 이런 개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것이 이론적인 개념인 건지 아니면 은유적인 개념인지가 제가 조금은 혼란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유령 노동이라고 하면은 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지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건가? 그렇다면 비가시적 노동이라는 말로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이론적인 개념들 간의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해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과연 이것이 그 스트리머의 노동, 그들의 어떤 착취, 그들의 어떤 황폐화된 일상, 이제 여기에 연구자가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그들의 어떤 삶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연구를 들어간다는 어떤 관점이 보이는데, 저는 그 스트리머들이 하고 있다는 그 노동, 예컨대 이제 여기서 산 노동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과연 살아있는 노동인 것인지 또 사실 저는 좀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계란이 먼저냐, 뭐 혹은 닭이 먼저냐 할 수 있겠지만 이들이 어텐션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어그로를 끄는 것인지 부정적인 메시지를 남기는 것인지 혹은 부정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어그로가 끌리는 것인지 전후 관계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노동이라는 것을 낭만화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들의 어떤 관점들을 우리가 정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종의 낭만화된 관점으로 스트리머들이 어떻게 온전하게 자신의 커뮤니케이션을 발현을 하고 살아있는 노동을 펼치고 이것들을 어떻게 플랫폼이 착취하지 않게끔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관점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관점에서 과연 이 유튜브의 많은 콘텐츠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수용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 그러니까 상당수의 주목 경제가 깊이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목한다. 사람들이 많이 본다, 조회수를 올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작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주목은 사실상 깊이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어떤 콘텐츠는 상당히 그 내용적인 깊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독을 하고 조회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 스트리머들 혹은 뭐이 방송하는 사람들도 사실 좀 카테고라이징을 해서 적절한 뭐 유튜버와 뭐 혹은 부적절한 혹은 우리가 추방을 해야 할
배제시켜야 할 이런 것들도 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 논의가 좀 전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결론 부분에 갔을 때 모델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 수담을 해야 할 시점인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야지 균형적인 관점들이 잡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적어보긴 했지만 마지막 하나 이 공유 디지털세와 관련해 가지고 디지털세를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유럽에서 논의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좀 이쪽은 지식이 좀 유찰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대안을 제시할 때 한국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겠는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토지 공개념까지 와서 그것들을 공유재산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쭉 발전 경로를 보다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플랫폼 경제에 대해서 디지털 지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참조점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대안 부분을 제시를 할 때 지금까지 어떤 그 지대와 관련돼서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 뭐가 있었는지를 좀 짚어주고 그것들을 우리가 미래의 디지털세를 부과할 때 참조할 수 있다는 두서없이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내에 잘 진행해 주셔서 일단 홍 선생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영 선생님께서 의견 주시고 또 좀 더 추가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았는데 신영 선생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이렇게 날카롭고 예리한 비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미안해요, 리키 같은 이제 이렇게 영화에서도 이렇게 잘 드러나듯이, 이런 식의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이 비단 이렇게 방송 영상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배달 플랫폼이라든지, 혹은 이제 이제 운송,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 삶에 지금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상당수 플랫폼들이 이제 그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제 측면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오히려 우리가 또 이 플랫폼 이제 경제를 살펴본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이제 금융자본의 측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것 같습니다. 어제 플랫폼 과열화된 이런 이제 그 자금이 이게 쏟아붓다 보니까 그렇게 좀 약간 적자를 보고 대신에 나중에 이제 주식 혹은 이제 그 투기 등으로 이제 만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게 이제 현재 진행형이라서 제가 지금 이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선생님 지적대로 이 부분들을 조금 금융자본 이제 측면에서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트리머가 이제 일상에서 이제 뭐 고통을 받고 이제 막 힘이 들고 뭐 대부분 뭐 정신과 뭐 다니고 막 치료 받는다고 합니다. 뭐 이제 거의 막 50만 이제 그 이제 구독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막 그런 이제 막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 뭐 인터뷰 과정에서 이제 뭐 약간 이제 하는 말이 아무리 잘해도 3년에서 5년 이상 못할 것 같다. 막 너덜너덜해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게 지상파 등에 이제 진출을 해서 상징 자본을 찾는 것도 이 주요한 어떤 스트리머들의 그 생존 전략으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부분도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보고 싶은 것은 이제 약간 이제 영세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제 뭐 거의 이제 셀러브리티 이제 뭐 인플루언서로서 어마어마한 영세한 뭐 그런 이제 스트리머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오는가를 조금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좀 짧게 이런 부분들도 언급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력 노동이 이제 일종의 비유냐 개념이냐 이제 막그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 개념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당수의 이제 학자들이 거의 최근에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온 이제 약간 지금까지 나온 논의들을 이렇게 통틀어 보면은 유력 노동이라는 개념은 주로 데이터 라벨링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화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서는 뭐 이제 데이터 필터링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는 또 다른 이제 그 데이터 노동자들이 존재하는데 주로 그런 사람들을 유령 노동 혹은 유령 작업이라고 부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단순하게 그런 이제 그 데이터 라벨러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의 이제 잉여 노동을 이제 더 크게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종의 이제 어떤 이제 유령적인 이제 측면들을 가지고 있고 조금 진영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트리머들의 그 산 노동이 약간 좀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어떤 이제 보편사적인 낭만화가 이제 그 개입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제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하게 어그로를 이제 끌어들이고 조회수를 막 마구잡이로 늘려서 광고 수익에 막 집중하는 그런 스트리머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제 막 이런 것들 마구잡이를 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보수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그 다분히 그런 이제 정치적인 의도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질적인 측면들이 완전히 제거된 채 양적인 측면들만 카운트하는 이 알고리즘 생태계, 알고리즘의 어떤 그 설계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기술 코드들, 그래서 알고리즘들을 그 생산한 기술 코드들을 완전히 지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일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필터 버블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유도성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이제 최우선적으로 조금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 이런 이제 또 그 보수 유튜버들이나 이제 막그 악의를 가지고 막 그 가짜 뉴스나 막 그 페이크 뉴스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측면들은 조금 이렇게 또 다른 카테고리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 경제를 이제 시민적인 수준에서 건전한 어떤 스트리밍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론장 차원에서 추방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이격시켜야만 하는 막 그런 이제 스트리밍 그 방식들 어떤 게 존재하는지 저는 이제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런 이제 융합적 이제 분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제가 인터뷰한 유튜버들은 기본적으로 좀 점잖게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렇지 않은 유튜버들도 분명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부분들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세 관련해서 이제 이들에게 이제 그 광고 수익을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 광고 수익으로부터 어떻게 이제 그 이제 실제 그 우리가 이제 그 방송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 하는 방식과 같은 이제 그 광고 수익을 어떻게 변형시켜 가지고 이게 광고세를 이제 매길 것인가 그 부분들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좀 정리가 아직 필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국적 유한 회사로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이 이제 세수를 이제 우회하는 방식들을 이제 못하게끔 이제 막으려고 이제 그 조약을 맺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나중에 그 이제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들, 그 커먼스를 그러니까 국가에도 속하지 않고 기업에도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제3지대로서 이 커먼스가 어떻게 시민적 자유와 그리고 이 접근 측면에서 물질적 그리고 이제 비물질적 대체와의 그 생산과 그 확대에 어떤 이제 기여를 해왔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공론화하는데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 부분들도 제가 이제 뭐 발표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뭐 지식 공유지, 정보 공유지 등이 최근에 그 생성되는 방식들이 있고 이른바 이제 공유지의 희극이라고 하는 논리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디지털 이제 그 플랫폼 협동조합 논의가 이제 그런 이제 논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그 지면을 통해서 더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도 좋고 시간도 좋습니다. 혹시 뭐 홍소 선생님 뭐 추가가 한두 개나 아니면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지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로 저희 또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저희 두 번째 발표와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뮤지컬 마니아 관객의 문화 실천에 관한 연구로 한국외대 강주영 선생님께서 발표하시겠고요. 토론은 이화여대 정사강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이종우 선생님 PPT를 해주실까요? 그러면 좀 화면 보시면서 다음 장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과정의 강주영이라고 합니다. 제 연구 제목은 한국 뮤지컬 마니아 관객의 문화적 실천에 관한 연구입니다. 다음 장 넘어가시면 이제 연구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한국 뮤지컬 마니아 관객들의 실제적인 문화 실천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하위 문화적 특성을 이제 고찰하고자 하였는데요. 제가 과거에 객원 기자로 일을 하면서 한동안 이렇게 뮤지컬을 꽤 오랫동안 이제 관람을 했었는데 그때 만났던 마니아 관객들의 어떤 태도나 관객 방식들이 좀 흥미롭게 다가와서 이 부분을 이렇게 주제로 잡아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이제 연구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연구 문제는 세 가지로 잡아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뮤지컬 마니아 관객들이 내부에서 어떤 규율을 가지고 있고 또 이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유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했고요. 두 번째로는 뮤지컬 마니아 관객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외부의 팬덤, 다른 일반 관객들과 구별짓게 하는가에 대해 주목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들이 2차 창작물에 대한 어떤 자신들만의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들이 무엇을 바탕으로 형성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아래 연구의 배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팬덤은 어느 분야에서나 특히 대중문화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것도 그렇지만 어떤 다양한 하위 문화들을 생성해내서 그 문화를 발달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공연 시장에서 거의 반 이상이 뮤지컬로서 이제 수익을 내고 있고 또 그 뮤지컬 수익에서의 거의 4분의 1 정도가 마니아 팬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제가 2018년도와 2020년도로 비교해 놓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그 공연계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고 일반 관객을 보시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아래의 주황색은 이제 마니아 관객의 경우인데 마니아 관객은 크게 변화를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장르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고 공연의 그 어떤 자리가 없으면 더 관람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런 이유로 이제 뮤지컬 마니아 관객들은 공연 분야에 있어서는 어떻게든지 이제 좀 유지를 해야 되고 또 발전시켜야 하는 그런 분야로 남아 있습니다. 공연 관객의 연구에 대한 것은요. 다음 넘어가서 뮤지컬 마니아 관객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뮤지컬 마니아들은 기본적으로 작품을 3회 이상을 관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인터뷰해 본 분들은 한 번만 관람을 하는 작품은 정말 너무 별로다라는 것 아니고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작품은 기본적으로 3번은 관람을 하고요. 많이 보는 분들은 뭐 10회, 20회, 30회 보시고 작품이 너무 좋고 여기에서 내가 커다란 뭐 위안을 받는다라는 경우가 될 경우에는 거의 전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마지막 차까지 다 관람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분들은 공연을 관람한 후에 항상 그 커뮤니티나 SNS 등을 통해서 후기를 남긴다는 것인데요. 이들이 남기는 후기가 굉장히 아마추어적이긴 합니다. 어떤 틀을 갖춘 글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동선이라든지 아니면 배우의 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마치 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복기하는 식으로 무대에 대한 그 감상을 올리는데요. 그것들은 같이 공유하는 그 소비자들, 관객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생산자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배우들이나 그 제작하는 분들께서 커뮤니티나 SNS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공연평을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뭐 대사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연출적인 어떤 변화를 주어서 그 무대에 그 적용을 시키기도 하고요. 또 배우 같은 경우에도 뭐 연기를 할 때에 도움을 받는 부분들이 많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생산성 있는 아마추어적이지만 생산성이 있는 이런 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공연을 관람하고 꾸준히 관람하면서 다양한 문화 자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신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서 더 발전화시키고 자기들만의 문화 자본으로 갖기 때문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비평가나 어떤 기자의 후기나 어떤 글보다는 자신들끼리의 글을 좀 더 신뢰하고 있었는데요. 자신과 취향이 맞고 또 자신이 어떤 작품을 좋아하는지 이제 맺어지는, 예를 들면 트위터 같은 공간에서는 그들이 추천하는 공연은 나한테 실패할 확률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연이 가지는 경험제적 특성 때문인데요. 보기 전까지는 이것이 나한테 맞는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과 그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의 글을 통해서 작품을 선택할 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김수영 같은 경우는 이들이 문화적 감시안을 가진 이들이고 또 이것이 굉장히 뮤지컬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팬덤의 하위 문화에 대해서 제가 이론적 배경으로 연구를 하였는데요. 하위 문화라고 하면 과거에는 주로 어떤 주류 문화 혹은 지배 문화에 대해서 반발, 저항하는 문화로 많이 다뤄지고 연구가 되어 최근에는 워낙 다양한 이제 소수 집단의 소수 문화들이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팬덤도 하나의 그 하위 문화로서 자신들의 어떤 구별되는 하위 문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들이 이제 주변부로서 혹은 또 주류에서 파생된 어떤 특정 문화로서 그들만의 취향 공동체로 보게 되고 또 각각의 팬덤마다 서로 다른 그 취향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공통점이 있고 어떤 문화 자본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의 팬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뭐 아이돌을 좋아하다가 뮤지컬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드라마를 좋아하다가 연극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팬덤을 오가게 되는데요. 그때에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동체의 특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팬덤 문화에 들어가고 또 그 새로운 팬덤 문화에서 또 새로운 교류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혹은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면서 각각의 하위 문화들을 또 형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뮤지컬도 역시 그 몰입하고 있는 그 대상의 특성에 맞는 그들의 하위 문화를 구축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부에서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팬덤이 그들의 지식을 통해서 하고 그것이 그 뮤지컬 마니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현장성과 현장성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관객과 그 배우가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고 공연을 관람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제 규율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연이 한 번 보면 끝나고 다시 같은 것으로 재생할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몬테스 크리스토라는 공연이 똑같은 공연인데 뮤지컬 그 관객들은 1회 보고 2회 보고 3회 보면서 그들이 각각 그것이 다 다른 공연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마다의 그 순간의 공연은 같은 것으로 반복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갖는 뭐 일회성, 유일성, 순간성 이런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팬덤의 하위 문화, 그 뮤지컬 팬덤의 하위 문화가 규정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층 면접과 인터넷 에스노그래피를 진행을 하는데요. 월 4회 이상 관람하는 것을 이제 뮤지컬 마니아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월 4회 이상 관람하는 마니아 관객 10분을 만나서 이제 글을 올리고 또 글을 공유하는 곳이 아무래도 커뮤니티와 SNS 공간이기 때문에 이들의 글을 관찰하기 위해서 DC 인사이드 뮤지컬 갤러리와 덕후라는 공간에서 이들의 이제 소통 그리고 이들이 올리는 후기 등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에스노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뭐 모든 생활을 관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일상생활에 옮겨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 에스노그래피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문화를 관찰하는 데에 좀 적절한 연구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또 이들이 워낙 그 팬덤이 워낙 그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심층 면접에서 얻을 수 있었던 내용 외에 또 다양한 정보들을 추가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니아 관객들의 내부 규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니아 관객들은요, 뭐 여러 가지 내부 규율이 있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그 현장에서 보여지는 규율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였는데 는 시체 관극이라고 합니다. 그 시체 관극은 미동도,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온전히 공연에 집중을 해서 관람을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종의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공연을 관람하는 매너, 예절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최근에는 점점 심해져서 그들 사이에는 눈동자만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관크라고 하는데, 관계 크리티컬이라고 하는데, 관계 기준 어떤 방해적인 요소들을 그들이 이제 막 저격글처럼 올립니다. 오늘 나는 이런 관크를 당했어라고 글을 올리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뭐, 꼬르륵거리는 소리조차도 이제 관크로 느끼고, 숨 쉬는 소리도 거슬린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니아 관객들도, 아, 어느 정도 예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켜야 할 예의는 있지만 좀 심해지지 않나라고 그들도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관객과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마틸다라는 공연에서 그 어린아이 관객들이 아무래도 이제 많이 엄마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거죠. 아이들한테 엄마는 이제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장면은 뭐고. 하지만 마니아 관객들은 온전히 공연에 집중하고 싶을 때 본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기들을 구별하는 구별짓기 한 방법이지만 또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배우를 부르는 호칭인데요. 이런 갈등이 드러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이돌 팬덤과의 만남에서였습니다. 아이돌 팬덤은 기본적으로 뭐 오빠라고 부른다거나 뭐 친근하게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현주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뮤지컬 마니아들은 전통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그렇게 말을 하지만 배우님, 배우, 누구누구 배우라는 호칭을 꼭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제 물어보았을 때 그들은 아무래도 배우가 실제적으로 자주 만나다 보니까 뭐 오빠라고 한다거나 너무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이 뭐 심리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어떤 거리감을 가깝게 해서 실수를 하게 되거나 배우에 대해서 좀 우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좀 거리를 두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야 하기도 하였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서 조금 어느 정도 여성들 이제 중심이었는데 그들이 관람을 하다 보니까 오빠라고 하기에는 나보다 좀 어린 배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떤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모모 배우, 연출님 부르는 것처럼 모모 배우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아래에는 이제 그 인터뷰 내용을 잠깐 짧게 실어 놓았는데요. 이들의 이제 인터뷰 내용 보면은 최대한 하려고 해요. 간크하지 않으려고 해요. 라고 이제 여고하다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시체 관계라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의식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우리들의 매너이고 우리들만의 예절이다라고 그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래 보면 이제 아이돌 팬덤과의 구분이 나와 있는데요. 아래에는, 아이돌 팬덤과 같이 공연을 관람했을 때 당한 것입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일단 아이돌 팬덤은 콘서트장에 가면은 오빠라는 외침과 함께 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흥에 겨워서 공연을 관람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뮤지컬을 보면서도 뭔가 그 자신이 많이 들은 그 넘버 같은 경우에는 따라 부르기도 하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면은 이렇게 손을 흔들기도 하고 막 하트를 보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광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경우에 초반에는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초반 같은 경우에 H는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응원봉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었고 뭐 사진을 촬영하거나 플래카드를 들고 막 흔들면서 오빠 귀여워요 막 이런 말을 한다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니아 관객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아이돌이 나오는 공연은 보지 말자라는 것들이 이제 자신들 내부에서 이제 그렇게 공유가 되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을 때 내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가 나왔을 때는 감수하고 보는 거고 최대한 앞열에 가서 그러니까는 다른 관객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보려고 하고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이돌 팬덤의 문화 실천과의 좀 차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아이돌 팬덤이 가지고 있던 일종의 그들의 문화 자본이나 문화 행위들이 그 뮤지컬 마니아들과 좀 맞지 않고 그 넘어오면서 생기는 갈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이돌 팬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약간 고상한 척한다? 너무 이거는 그냥 즐기는 대중문화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드는데 너무 스노비즘에 쩔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오시면 이제 배우 호칭에 대한 이제 인터뷰도 실려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아래 다른 덕질을 하다 넘어오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덕후에서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글인데요. 뭐 장르에 따른 특수성이나 역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르를 공유하고 싶다면은 좀 여기를 따라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내 안에 망봉을 누르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배우와 자신이 가깝다, 좀 망봉이라는 것은 약간 망상, 공상 같은 것인데 뭔가 내 오빠 같고 내 연인 같고 이게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누를 수 있는 호칭이다라는 거 다루고 쭉 넘어가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는 다 인터뷰를 실은 것이어서 제가 이야기를 다 앞에서 이야기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은 4-1의 내부 규율 나와서 정리하는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내부 규율은요, 사실 명시적인 규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정리된 것은 아니고요. 저격의 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데요. 저격글은 오늘 어디에 앉아서 뭐뭐 하던 너라고 해서 그 사람의 실제적인 행위를 이렇게 글로 써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좀 비난하는 이런 글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를 이제 마니아 관객들에 대한 이런 행동을 좀 고상한 채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이돌 팬덤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것이 생기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들이 좀 다른 아이돌 팬덤에 비해서 좀 소극적이고 정적이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하는 그들만의 어떤 정체성이 있기 때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다음은 2차 창작물의 위기질서입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일상적으로 비평이나 감상 글쓰기를 하면서 어떤 문화 매개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쓰는 글의 특성은 어떤 작품을 정말 복기하듯이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과 어떤 전문가적인 지식에 준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그들만의 언어, 그러니까 일반 관객이 보기에 어려운 그들만의 언어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문화 소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이런 문화 매개자적 역할을 일반 관객이나 어떤 다른 집단과 나누는 것이 아닌 그들 내부에서의 활동으로 좀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 좀 한계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의 2차 창작물 중에 이제 뭔가 사진, 그림, 엽서, 팬픽, 팬아트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아무래도 공연이 1회적이기 때문에 작품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될까? 그 기다리는 게 언제 올지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작품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요. 공유를 우리 좀 한계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마니아 관객은 팬픽이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팬픽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했더니 뮤지컬은 팬픽 없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팬픽을 공유하거나 나누는 뮤지컬 마니아 관계들은 굉장히 일부이고 연뮤겔이라는 커뮤니티, 공공적인 어떤 공론회장인 커뮤니티에서는 나누지 않고 트위터에서 일부를 통해서만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팬픽도 배우의 실명을 거론하면 절대 안 되고 캐릭터를 중심으로 팬픽을 써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위키드의 글린다는이라고 얘는 옥주현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배우를 만났기 때문에 역시 배우에 대해서 어떤 너무나 작품을 원본을 훼손하는 재창작이나 아니면 배우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2차 창작에 대해서는 약간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 정리를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계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아래에는 다 제가 인터뷰한 내용이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보시면요. 이 하위 문화 중에서 뮤지컬 마니아 내부에서는 그 허용이 되는 것과 허용이 되지 않는 어떤 그들만의 경계와 위계 질서가 있다고 보여졌고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원작을 훼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원작을 응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전혀 다른 새로운 것으로 창작하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비평이나 그 작품에 대한 토론, 뭐 사진을 찍고 메모리북을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괜찮다, 즐겁다, 우리의 문화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팬픽에 대해서는 좀 키치 문화처럼 좀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팬픽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주 떠올리는 그 동성애적 코드로 인해서 좀 거부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네.
넘어가서요, 제 연구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나오면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요, 뮤지컬 마니아들은 뭐 작품의 현정성이나 이런 일회성, 유희에 그 순간에 몰입하고자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배우를 만나기 때문에 또 더 배우와 일종의 심리적, 물리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산된 다양한 규율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 시체간극이나 배우의 호칭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연 현장이나 커뮤니티 글, 뭐 이런 댓글들을 통해서 이들은 이런 규율을 익히고 있었는데요. 또 이것을 익힌 후에는 다양하게 뭐 활동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제 체화하고 있었고요. 이러한 실천으로 인해서 또 다른 팬덤이나 집단과 구별짓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새로 유입되는 관객들이나 어떤 팬덤에 대해서는 일종의 상징적인 폭력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일상 문화 매개자로서 후기나 뭐 감상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었지만 팬픽 등 원작을 너무 벗어나는 재창작물에 대해서는 배척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팬덤이 가지고 있는 2차 창작물의 한계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이어가겠고요. 마이크는 한번 돌려주십니다. 네, 정사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재밌게 해주셔서 이렇게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PPT를 발표를 해주셨는데 제가 받은 원고를 중심으로 조금 몇 가지 궁금한 사항 그리고 너무 흥미롭게 읽었는데 이제 그럼 궁금한 사항이라던가 조금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고요. 뮤지컬 마니아 관객의 문화적 실천에 관한 연구라고 이제 제목을 주셔서 뮤지컬 중에서도 마니아 관객들의 어떤 실천이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흥미롭게 읽으면서 특히 지금 이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흥미롭게 읽은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뭔가를 관람을 할 때는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뮤지컬도 그렇고 연극 뮤지컬 쪽도 그렇고 아이돌 쪽도 그렇고 각기 다른 관람 양식이 존재를 하고 내부의 규율들이 존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것도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서는 그 내부에서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거 말씀들을 하고 있고 나름의 그런 팬덤들이 이제 그렇게 운영되는 방식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거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저는 되게 흥미롭게 읽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궁금했던 점들은 근데 사실 이 제가 받았던 원고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이게 하나로 포커스가 맞춰지기보다는 이 전반적으로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다뤄져 있어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하나하나가 좀 더 다 깊이 들어가 있는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었습니다. 먼저 이제 그러니까 문제 제기와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아까 맨 처음에 여기 목적에 대해서는 뮤지컬 팬덤의 하이문화적 특성 붙여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읽으면서는 다시 한번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이문화를 우리가 왜 봐야 하는 것인가? 이거를 봤을 때 뮤지컬 팬덤의 하이문화 특성을 고쳐하는데 그게 문화 연구로서의 어떤 의의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조금 더 클리어해지면 그리고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게 결론 부분하고 약간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대한 게 조금 더 클리어해지면은 이걸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논문 전반에 걸쳐서 문화자본이라는 용어가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개념은 불교의 문화자본 개념으로 가져가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차별화의 어떤 그 활용이 된다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제 그 생각이 들었던 건 분명히 뮤지컬계에서 마니아 관객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소수의 집단인데 굉장히 많은 티켓 파워를 계속 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일반 관객들은 보지 않았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분들은 꾸준히 그거를 계속 관람들을 하시고 엄청나게 충성도가 높은 특히 연뮤 쪽은 엄청나게 충성도 높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탈덕이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정말 아주 공고한 그런 팬덤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여기에서 이분들의 어떤 특성들을 봤을 때 이분은
있는데 이게 만약 관객 내에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들은 아닌지, 그러니까는 어떤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브루디에가 얘기했을 때 어떤 사회적인 자본으로 기능을 하는 것보다는 그 어떤 특화된 그냥 양식이 아닐지, 그게 아니고 어떤 문화 실천을 그런 방식, 문화 자본이라는 용어를 해가지고 차별화되고 여기 어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린 부분하고 좀 더 이어질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연결이 된다면 왜 그런지, 그 가령 여기서 뒷부분에 가면 아이돌 팬덤이라던가 비교를 하시면 아까 상징폭력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요. 만약에 마니아 관객으로 사회 이상 시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지 관람을 하지 않는, 만약에 어떤 뮤지컬 자체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느낌, 정말 나는 뮤덕이 아니고 네네. 이런 뮤지컬을 관람을 하는 네.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까지 이게 하나의 어떤 타부라거나 경계를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일상으로 쭉 가서 이렇게 그냥 마트에다가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 누가 이렇게 어쩌면은 그 관람객들은 실제 보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쪽에서 아이돌 팬덤의 진입을 싫어하는 건 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네.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산업적인 측면을 약간 논의하지 않고 가기가 조금 그러니까 정말 이 배타성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팬덤 문화가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연극 뮤지컬계에서 이제 거기서는 있던 분들이 지정판에 이렇게 진출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산업에서 또 돌아가는 방향이 되게 다르잖아요. 아이돌은 아이돌로 성공을 했는데 여태까지 연극 뮤지컬계에서 한말 이렇게 성장했던 배우들이 있고 여기서 엄청나게 이 안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이돌은 그 뭔가 인지도만으로 아니면 산업과 자본과 연결이 돼가지고 갑자기 투입이 된다던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거를 굉장히 그 안에서 굉장히 경계들이 심하게 나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맥락도 설명이 조금 더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팬덤의 유입에 대한 아이돌 팬덤으로 이 대립방이 설정이 됐을 때 아이돌 팬덤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여기에서 이 팬덤, 특히 마니아층들이 아이돌 팬덤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니까 이걸 배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이 매체성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왜냐면 트위터랑 그러니까 아버지 연무겔이랑 DC 연무겔이랑 덕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네. 경우엔 그리고 광크 같은 경우에 대부분 거기서 다 논의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그 온라인 공간에서의 논의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온라인을 안 보는, 그러니까 온라인 실천이 어떻게 보면 실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 네. 그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의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예를 들면 가령 저희가 이제 좀 이거는 약간 그 팬덤하고는 조금 더 다른 실천이지만 어떤 정치적 실천이나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과거랑 다른 종류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양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실천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규율들을 만들어내고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데 그런 것과 연결되는 논의들이 조금 들어가면 굉장히 흥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건 되게 약간 직접적인 랑 그리고 지수이사의 연무겔 그리고 네네. 덕후 뭐 워낙 유명한 네. 쪽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쪽을 선택하신 이유가 하도 많은 커뮤니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트위터의 실천 양상하고 저는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커뮤니티랑 분명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온라인 그 내부에서도 네네. 트위터에서의 아까 팬티도 잠깐 거기서 이제 서로 모르시는 것들도 있고요. 연뮤겔에서나 덕후에서 얘기가 되는 거랑 그리고 트위터에서 얘기가 되는 거랑 간에서도 분화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것까지 보면 좀 흥미롭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좀 마지막에 논의해 주신 부분 중에
그 2차 창작에서 팬픽 이야기하면서 특히 이제 그 아까 알프레스 작가 뒤에 맨 말에서 저그 보이슬라구나라든가 비엘물이라든가 이런 성애적인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되게 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앞에서 팬덤 논의랑 조금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팬덤들 그러니까 아이돌 팬덤은 주로 이제 여성들인데 여기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BL 같은 경우에 다른 쪽의 실천들로 조금 이야기되는 경향들이 있죠. 그 성애적 그 단순히 이걸 성형화하는 게 아니라 또 전 세계적으로 BL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확산된 부분들도 다전 세계적인 현상들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네, 여성 아이돌 팬덤 내부에서의 어떤 실천으로 가는 붙는 문화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거기에 성애적인 거부 감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갖는 이유도 분명히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갖는 문화적인 맥락과 이게 갖는 지금 여기서 성애적인 것에 거부감을 갖는 여기서 제가 짐작컨대 아까 말씀해 주신 어떤 실제 배우라는 거 그리고 이게 작품과 연관이 된다는 부분 그러니까 단지 노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개인의 몸뿐만이 아니라 뭔가 작품과 실제 배우라는 것과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 하는 게 사실 BL 같은 경우 팬픽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아이돌들을 갖고 오긴 하지만 이게 사실 엄청난 그냥 창작 거의 픽션이기 때문에 그것들과 관련해가지고 좀 논의를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잘 읽었고요. 네, 되게 좋은 논문으로 발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경 선생님께서 뭐 간단하게 뭐 질의해 주신 것 중심으로 답변이 또 의견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너무 잘 새겨 듣고 가능하면 더 좋은 논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그 있고 적으로 쓰다 보니까는 한계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마니아들의 하위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저도 여겨집니다. 그리고 베타성에 대한 것이나 어떤 그 말씀해주신 뭐 2차 팬픽의 그 차이 같은 것들도 사실은 제가 더 이론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조금 질문 이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문화자본의 이제 차별화된 그 행동 활용 양식, 특화된 양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일반 관객과 팬덤 내부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는데요. 제가 처음에 그 기자로서 그 관극을 하면서 몰랐을 때, 왜냐면 저는 그 처음에 덕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몰랐을 때 공연 저 왜냐면 데모를 한다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긴 했지만 이렇게 썼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거슬렸던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그 다음에 어시한테 말해서 자리를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마니아의 문화를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이제 적용해서 이제 그때부터 공연을 볼 때 더 긴장을 하고 공연을 보게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팬덤 내부에서는 그게 공유가 되지만 일반 관객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의 요소가 되고 그 마니아들도 사실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그 굉장히 그 몰입하는 마니아들이 아니고 일반 저랑 인터뷰한 분들은 이게 좀 심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 내부에서는 통용되지만 그것을 일반 관객한테 요구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그분들도 인식하고 계시고요. 다만 이들이 아무래도 어셔한테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공론화되었다고 해요. 공연장 내부에서 좀 강화가 되어서 그 마니아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점점 좀 많아지고 공연에 좀 힘을 발휘하다 보니까 그래서 휴대전화 꼭 끄셔야 돼요. 전화 받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좀 돌아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 안내 방송도 여러 차례 하고 하면서 자신들도 느끼기에 전과 공연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 자체도 소극장에서 그러니까 일종 덕극이라고 하는데 덕후들이 많이 보는 그런 공연이 아닌 뭐 대극장 공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공연을 보기 때문에 좀 그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코드를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극을 볼 때의 코드와 그다음에 이제 마니아들이 없는 일반 관객 그 머글극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관객들이 많은 극을 볼 때 코드를 전환해서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막 이랬는데 아까 너무 떨려가지고 커뮤니티와 트위터의 차이점은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커뮤니티에서만 즐기는 마니아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는 염유계 정말 하면서 그 트위터에서만 즐기는 분들도 계시고 두 가지 다 즐기는 분 이렇게 좀 유형화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난 분들은 대부분이 마지막 분이었는데요. 마지막 그에 속했는데 유형에 속했는데 염유를 하다가 이제 트위터가 발전해서 트위터로 넘어와서 트위터에서 활동을 하지만 염유에 워낙에 오래된 그 정보들이 많고 염유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 정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염유의 글 중에서 이제 골라서 보면서 자기의 활동은 트위터에서 하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서로를 굉장히 경계한다고 해야 될까요? 염유에서는 트위터를 언급하는 걸 어그로 끈다 혹은 먹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배척하고 트위터에서는 염유계는 뭐 나빠 쓰레기야 이렇게 하면서 또 배척하고 이런 태도가 보였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에 담기에는 사실 좀 한계가 많이 있었고요.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이 부분만도 따로 소논문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요즘 이어지는 이야기들. 그럼 세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우현주 선생님께서 아이돌 팬덤의 감정 노동 특성과 젠더에 관한 연구 발표해 주시겠고요. 발표가 끝나면 온라인으로 지금 참석 중이신데 박인경 선생님께서 바로 이어서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카메라와 마이크를 준비되시면 편하게 시작해 주시죠. 네. 네. 저는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오연주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게 이제 4페이지짜리 이제 발표문이라고 제가 제출한 내용인데 사실 발표문까지도 아니고 좀 프로포절 수준의 내용이어서 제가 이런 논문을 기획하고 있고 약간의 인터뷰를 진행해서 나온 내용을 좀 공유해 드리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꼭 써야 하는 논문이기 때문에 발전을 네, 시키고자 합니다. 네, 그럼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목은 아이돌 팬덤의 감정 구조와 젠더적 이런 부분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진 이유는 여기 지금 소제목으로 적었듯이 그러니까 뭔가 팬덤이 외부의 어떤 자극을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팬덤이 뭐 이렇게 논란이 되거나 아니면 뭐 지금 여기 써있는 프로듀스 시리즈의 조작 사건처럼 팬덤을 이용해서 뭔가 아이돌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고 그것이 사실 거짓이었다라는 게 사회적으로 딱 이제 공표가 되었을 때 팬덤이 갖게 되는 어떤 뭐 정신적 쇼크 아니면 팬덤이 어떻게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좀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까라는 점에서 사실 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살펴보게 되었고요.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이유가 사실 이 프로듀스 시리즈 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 뭐 아이돌들이 뭐 마약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근데 뭐 이상한 좀 성적 취향 때문에 뭐 또 뉴스에 나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역시도 뭔가 이렇게 아이돌 팬으로서 이렇게 정신적 충격을 받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뭔가 깊이 있게 팬덤 안에 됐는데 사실 그런 연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부분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이제 정리를 더 해놓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최근 팬덤 현상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다국적 팬층까지 굉장히 좀 이렇게 확대되는 경향도 있고 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이들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공통체성이나 정서적 효과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걸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연구들이나 최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아이돌 생산 시스템이 방송 프로그램으로도 제작되고 또 그런 것을 이제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이 이제 인정하고 이제 그 평가도 이제 내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이돌과 관련된 사건이나 논란이 발생됐을 때 팬덤이
그 커뮤니티나 아니면 어떤 그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입장과 가치를 제시하고 있고 또 그 사건 전후로 해서 어떤 활동이나 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규명된 적이 없어서 이 부분을 좀 탐구한 작업을 가지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연구의 배경 부분에는 사실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론적 배경 부분은 아직 완벽하게 정리를 안 되어서 아마 이런 내용이 들어갈 정도다만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 아이돌의 어떤 1세대부터 지금 뭐 3세대 정도까지 왔다고 하는데 그 3세대까지 만들어내는 산업의 어떤 변화된 구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1세대는 기획사가 만들어내고 뭐 2세대에서는 뭐 국제적인 어떤 멤버들을 고용해서 좀 더 이렇게 국제화를 시키려고 한다던가 또 3세대는 적극적으로 팬덤의 어떤 적극성을 활용해서 뭐 투표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서바이벌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식의 뭔가 좀 변화된 산업 구조를 좀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이론적 배경의 또 다른 한 축으로는 팬덤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좀 어떤 역사적인 측면, 그다음에 최근에는 어떤 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연구의 배경 그 첫 번째 페이지의 아래 문단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이돌 팬덤과 관련해서는 이제 팬의 감정 구조와 적극적인 문화적 실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최근에는 주목하고 있고요. 팬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청과 투표에 참여하면서 그 아이돌과 팬들의 어떤 감정에 기반한 끈끈한 관계와 연대의식을 지니는 형태로 점차 그 어떤 형태가 굉장히 진화되는 걸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진행된 적이 없어서 이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 이제 제가 이러한 내용을 이제 담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이제 정리해 두고 있는데, 네. 그래서 특히 2019년에 그 엠넷의 프로듀스 시리즈, 그러니까 아마 보신 적이 없더라도 프로듀스 원어원이 만들어지고 그 원어원의 뭐 가장 가운데 센터에 강다니엘이 있었다라는 건 아마 모든 분들이 아실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아이돌이 이제 생각이 됐는데요. 근데 그 프로듀스 시리즈 자체 이제 특히 시즌 3하고 4 같은 경우에 조작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었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많은 언론, 신문이나 방송에서 팬들의 어떤 분노를 샀다, 뭐 시민들이 굉장히 좀 굉장히 뭐 주목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도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을 보면 그래서 그 원어원은 가장 조작 논란 발생하기 직전까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아이돌이기도 했고 또 그 영향력 범주가 가요계나 케이팝을 넘어서 막 뭐 경제적인 효과까지 많이 좀 보도가 될 만큼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의 대상으로 우선 인터뷰를 삼은 사람은 이제 원어원 팬들이었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가장 정적 예, 자랑스러움을 느끼다가 아마 그런 어떤 감정적인 측면이 가장 많이 꺾이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에서 인터뷰를 선정하고 한 2명 정도 우선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을 여기 지금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연구 문제를 이제 몇 가지 설정을 했었는데 첫 번째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의 조작 등 어떤 논란이 발생한 원인 등 아이돌 산업 구조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돌과 관련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팬덤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커뮤니티 내부의 담론 변화를 발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돌 팬덤은 이것을 어떻게 외부에 표출하고 또 어떤 공공연한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내고 실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몇 가지 인터뷰 결과와 이제 결과를 이제 좀 정리한 부분과 팬덤의 특성을 좀 이제 한 두 분만 인터뷰를 했지만 좀 알게 된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또 다른 팬덤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사실 좀 알 수가 있었어요. 우선 인터뷰 결과 중에서 이제 우선 두 가지 소제목을 조금 뽑아냈는데 어쨌든 지금 가장
프로듀스 101이 진행되기까지 또 그 이후에 논란이 있지만 계속 엠넷에서는 이제 아이돌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아직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렇게 아이돌 육성 오디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역시나 아이돌과 팬덤이 어떤 하나의 공동체나 어떤 감정적인 것을 교류하는 데는 여전히 굉장히 끈끈하게 잘 이어지고 있다는 걸 좀 다시 확인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싶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팬덤 공동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을 맞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걸 사실 결론적으로는 발견할 수 있는데 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지 그 기제는 무엇인지가 사실 제가 논문에서 좀 알게 된 그런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좀 빈약하긴 하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팬덤 공동체 원어원 우선 팬클럽 같은 경우에는 그 원어원 그룹 자체는 이미 활동이 중단되고 없는 그룹이라고 공식적으로 공표가 되어 있지만 이제 그 팬덤 커뮤니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제 한 두 가지를 제가 좀 뽑았는데 첫 번째는 팬덤 커뮤니티 자체는 자신들의 어떤 외부 세계와 철저하게 이제 거리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페이지로 좀 이렇게 보시면 인터뷰를 읽어보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실 수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우선 조작이 드러난 것은 원어원이 있었던 시즌 2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 애들은 거기에 가담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뉴스에 나온 적은 시즌 2는 없다. 뭐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었고, 우리 요 첫 번째 인터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먼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느낌, 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애들은 뽑힐 애들이 뽑혔기 때문에 그 뉴스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사람들의 그냥 의심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그 자체를 좀 굉장히 좀 자신들과 다른 의미라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어디서든 조작이라는 것도 있고 슈스케 같은 뭐 여러 가지 이전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사실 그런 일이 있다고 논란이 있었다. 이러면서 결국 이 사건 자체도 방송사도 결국 PD 개인의 잘못이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한 만큼 우리 아이들은 잘못이 없다라는 점으로 이렇게 선을 긋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원어원 팬 커뮤니티 내에서는 팬들은 상처받은 것이 거의 없다라고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강조를 했던 건 이 세 번째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활동 종료 전에 이제 원어원 해체 콘서트를 했는데 그때 많이 슬펐다. 된 자체가 슬픈 거지 그걸 가지고 밖에서 논란이 있다라는 건 팬 커뮤니티에서 뭔가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이슈로 이제 계속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알게 된 바는 이 팬덤 밖의 사건보다는 팬덤 내부에서 원어원과 팬들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다니엘이 무슨 자기 관리를 못해서 뭔가 뭐 열애설이 났다던가 아니면 개인적인 사유로 원어원의 어떤 전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어떤 강다니엘의 한 명의 개인에 대한 불찰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것이지 이 아이들을 만들어낸 프로그램에 대한 조작설이 밖에서 뭐 법에 저촉되거나 아니면 외부의 어른들의 사건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그거는 원어원과 자신들의 어떤 그 관계에서 약간 치지 않는 다른 요인으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써놨지만 어떤 비판의 대상을 외부가 아닌 내부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자신들의 어떤 관계에서 뭔가 흠집을 내는 같은 멤버에게 돌아가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자기 관리를 못한다던가 그러니까 전혀 외부의 어떤 일반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좀 방식으로 약간 팬 내부에서는 담론이 전혀 다르게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판의 대상이 전혀 외부에서는 어떤 것이 일어나던 간에 사실 상관하지 않고 내부로 향해 있다는 것도 사실 좀 재미있는 좀 저한테는 점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언론의 논란과 거리 두기였는데 첫 번째 여기 인터뷰 부분을 보면
약간의 조작도 사실은 그냥 뭐 어디서든 일어나는 해프닝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네 도착돌이란 이름이 있지만 지금은 그 그룹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 사건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계속 이렇게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어원팬은 시즌 3, 시즌 4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 애들도 아니고 그리고 시즌 3, 시즌 4는 굉장히 실력 없는 애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애들은 그렇지 않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MC가 이제 시즌 4에서는 이동욱이었는데 그 이동욱이 뭐 너무 멋있으니까 오히려 다른 애들이 눈에 안 들어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결국에 우리 애들이 시즌2에서 너무 잘했기 때문에 시즌3나 4에서 그 PD한테 굉장히 이렇게 영세한 기획사들이 접대를 하고 또 그게 잘 되니까 신생 회사들이 뭐 너무 또 열정적으로 접대하다 보니까 그런 조작도 일어난 거 아니냐. 그래서 원어원 팬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논란이 있는 멤버가 있었어요. 실제 이렇게 근데 그 친구가 몇 달 뒤에 성추행 혐의로 사실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런 조작설이 있는 게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PD들이 형량 무겁다고 항소를 했기도 했고, 방송사는 PD 개인이 벌인 일이라고 일반 시청자들은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렇게 말했으니 그럴 수 있죠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 학교 폭력이니 많이 뭐 그런 터진 당사자의 잘못으로 사실 있는 일이 더 많은데 오히려 우리 애들은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원어원 팬들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어떤 팬덤이 무너지거나 팬덤이 굉장히 와해되는 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원어원 멤버들 자체와 자신들의 그 관계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였고, 그러니까 외부의 어른들의 일, 방송사의 어떤 일, 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할 때 이제 보통 프로듀스 시리즈가 있다고 하면서 사실 가장 유명한 장면인 아이돌인 원어원을 이렇게 내보내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오히려 좀 불만을 가진 경우를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여기 제가 이제 4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더 이상 논란의 대상으로 함께 언급되지 않는 게 이제 원어원이 해체했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다라고 여겼고 오히려 이제는 그룹 활동이 아닌 개인 활동을 하는 아이돌의 어떤 활동이 우린 이제 원어원 이제 버리고 신인 가수의 팬이 된 것 같아서 사실 더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또 어떤 팬 활동을 하는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생각하고 뭔가 기대했던 아니면 좀 예상했던 어떤 내용은 전혀 사실 들을 수 없다라는 게 저의 어떤 좀 재미있는 지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고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했던 게 저도 어떤 아이돌 팬으로서 그 제가 좋아했던 뉴스에 많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저한테 너 아직도 걔 좋아해라고 물었을 때 아니 나 괜찮은데 라고 말해서 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까먹고 다시 뭔가 연구자의 어떤 시각으로 또 이들을 또 바라보려고 했다라는 점을 사실 좀 약간 정신을 좀 차리게 된 그런 좀 계기도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대부분 저 외에 뭔가 이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분명 이런 사회적 사건이 크게 휘말렸을 때는 팬덤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보통의 일반적인 분들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해석조차 어떤 약간 외부인들의 아니면 어떤 연구자로서의 사실 너무 과잉 해석이나 잘못된 시각이 아닐까라는 걸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냥 해석을 위한 연구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약간 이런 반성도 사실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팬 커뮤니티는 원래 이렇게 아이돌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 굉장히 관계를 공고히 만들고 뭔가 투표를 하고 하는 거는 누가 생각해도 굉장히 끈끈하고 커뮤니티가 이제 단단하게 되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할 텐데 생각보다 어떤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겼을 때 팬 커뮤니티가 상처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자기들 스스로 회복하고 그 커뮤니티를 다시 담을 쌓는다 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팬 커뮤니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해석을 이 논문을 좀 진행시키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부분을 좀 덧붙여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안희경 선생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면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얼굴을 볼 수 있게.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아, 네. 아,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저 이게 들으면서 자꾸 버퍼링이 생기고 이게 중간에 끊어지고 그래서 제가 후회를 되게 많이 했어요. 오늘 꼭 갔었어야 되는 건데, 어, 괜히 여기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같은 장소에 있지 못해서. 예. 근데 발표는 그래도 세분 선생님 발표 다 재밌게 너무 잘 들었고요. 특히 이제 저는 오연주 선생님 발표를 맡아서, 아니, 토론을 맡아서 그 오연주 선생님 발표에는 더 집중을 해서 들었습니다. 아, 우선은 제가 이 글도 재밌게 읽었고 발표도 재밌게 들었고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오현주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혹은 궁금했던 점이 뭐냐면은 이 논문의 방향 혹은 주제가 확실하게 무엇인지를 좀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목은 감정구조와 젠더적 특성인데 왜 이렇게 지으셨지? 왜냐면 젠더적 특성은 일단 드러나지 않았고 감정 구조도 여기에서 논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저 발표를 하시는 걸 보니까 이것은 감정 구조나 젠더적 특성이라기보다는 아이돌 팬덤이 어디에다 가치를 부여하는가라는 가치에 대한 논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 해도 이게 연구로 좋은 연구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오 선생님께서는 이 전반적인 그 내용을 이렇게 인터뷰를 다 해보니까 이 팬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팬들이 굉장히 내부 결속을 다지고 그 외부와 거리두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팬으로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이거를 좀 그러니까 팬들이 어디에다 가치를 두는가. 이 팬들은 사실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을 대변하는 거고, 그냥 대중문화 좋아하는 보통의 젊은이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친구들이 어디에다 가치를 부여하는가, 이거를 보는 건데, 이게 인터뷰의 질문이 지금까지는 너네들이 어떻게 스타를 생각하느냐에 한정되어 있으니까는 이 친구들이 내 스타는 잘못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안아주는 이런 식의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치만 이게 질문이 이들이 공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들이 언론사와 기획사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까지 질문이 크게 나간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한 생각, 공정성에 대한 생각, 어디에다 가치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더 깊이 있게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제랑 이 방향성을 조금 그렇게 잡아보시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 성급한 일반화고 이 친구들은 사실상 굉장히 아이돌을 보호하는 그런 면모를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연구가 더 깊이 있게 진행이 됐다면 그 다른 면모도 보여줄 수 있을 거라서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보통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공정성의 문제 이런 것들로 연구를 좀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 이 문제 제기 부분에서 여기 첫 번째 연구 목적 및 필요성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여기에 문제 제기라고 이렇게 좀 1번을 바꿔서 1번에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모를 수도 있으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엠넷의 그 프로듀스 101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이 프로그램이 그 시청자들에게 투표를 해서 아이돌 그룹을 탄생시키는 그런 포맷으로 만들어졌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방송사와 기획사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처벌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이 어떤 방송사나 어떤 공정성 뭐 이런 것들이 뭐 수면 위로 드러나서 이슈화 되었다. 특히 그 아이돌 그 팬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이제 이 문제 제기가 조금 플로어를 그러니까 글의 흐름이 좀 있어서 이게 좀 모르는 사람도 읽으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오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근데 이 사건이 드러난 것은 팬들이 고발해서 사건이 드러난 건가요? 이게 어떻게 사건이 드러났죠? 저는 팬들이 고발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호하려는 팬들도 있지만 이거를 비판하는 팬들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깊어지면 저는 이제 이쪽 부분도 드러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이 팬들이 드러내는데 이들은 10대나 20대일 것이고 10대의 경우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고 20대는 취업을 앞두고 있고 이들에게는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래서 그들이 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와 그다음에 이런 공정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이슈 이 두 개 대립되는 것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좀 이렇게 복잡한 그 양상들을 그 연구의 주제로 삼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오디션 쇼도 많고, 그 다음에 그 20대, 30대, 뭐, 2030,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떤 젊은이들의 공정성 문제나 이런 것들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팬덤 연구가 그동안에는, 지금 선생님께서, 어, 설명을 하셨던 것보다 저는 사실 이 글에 있는 그 이론적 배경이 더 좋았어요. 지금 발표를 해주시면서는 선생님이 이제 뭐를 좀 더 붙이시면서 이 이론적 배경 혹은 기존 문헌 검토 부분에 어떤 팬덤의 세대 논의를 좀 넣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선생님께서 이 팬덤 논의가 지금까지 많은 경우 팬들이 굉장히 지금 노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두 가지 시각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들의 많은 노동을 능동적인 그런 수용자론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강보라 쌤하고 그다음에 신윤희의 논의가 바로 이 첫 번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각은 뭐냐면은 이 밴들의 많은 노동을 무임 노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들이 노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뭐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테라노바의 무임 노동이라는 개념에 기반을 둔 그런 식의 어떤 노동 혹은 이준형 강신규의 어떤 놀동 이런 식의 논의가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들의 많은 노동을 가지고 그들이 어떠한 가치를 생산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빠져 있다. 그래서 내가 그 논의를 한번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이론적 배경이 정리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그동안에 이제 한국의 팬덤 논의를 할 때 그러니까 능동적 수용자론 이게 이제 피스크나 아니면은 젠킨스의 그런 논의에 기반을 둔 그런 이론이 이제 하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무임 노동, 테레노바의 무임 노동 이게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이론적 배경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이 팬들의 어디에 가치를 부여하는가를 연구 문제로 잡으시고 그쪽을 보신다고 하신다면 이것은 그동안의 한국 사회에 소개는 됐지만 많이 활용되지 않은 어떤 이론을 활용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가령 아즈마 히로키의 아즈마 히로키가 포스트 모던 동물화 예, 그 책에서 이제 일본의 오타쿠 문화를 보잖아요. 일본의 오타쿠 문화를 보고 그
문화를 렌즈로 삼아서 일본 사회를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프로듀스 101, 이 101, 이들을, 이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형성된 그 팬들을 렌즈로 삼아서 한국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어저께 읽고 최대한 저는 이제 이렇게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 드는 거를 이제 그 지금 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거는 선생님께서 제 코멘트를 받아들이셔도 되고 선생님께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제가 여기에 그 방법론을 보니까 오늘은 선생님께서 인터뷰를 수행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그 발표문에서는 어, 101 팬 커뮤니티, 강다니엘 팬 커뮤니티, SNS, 트위터, 뭐 이거 다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인터뷰도 하실 거다. 이렇게 좀 돼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 하시려고 하시지? 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럴 거면 이제 좀 담론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그런 그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 하나 정도를 선택해서 그걸 분석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뷰로 가시거나, 이렇게 조금, 하나를 좀 선택해서 하는 게 이제 연구자 분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까지 들으려고 했었고요. 네, 선생님께서 뭐 저보다 더 잘 알아서 이 선택을 잘 하셔서 더 좋은 논문으로 발전시키실 거라 믿고요. 예, 저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리서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웬수리님, 네. 좀 네. 부탁드릴게요. 저도 네, 제목이 정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왜 감정의 구조라는 말을 우선 썼냐 하면, 이분들이 먼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런 외부적인 어떤 영향이 왔을 때 분명히 뭔가 감정적인 변화나 그런 게 있을 거고, 사실 그거를 변화를 일으키는 또 뭔가의 또 어떤 기제나 어떤 그 내부에 뭔가 이렇게 토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이제 어떤 팬덤이 아이돌들은 보통 여성이 많고 또 특히 원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 이제 멤버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성 팬들이 갖고 있는 또 뭔가 또 이런 이 안에서 이루어진 젠더 특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목을 그렇게 적었는데 진짜 인터뷰에서는 젠더적 특성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연구 대상을 또 약간 확대해 봐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아니면 젠더적 특성이라는 말을 아예 빼야 되나? 이런 생각은 이제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네. 어, 제가 그것도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도 아까 이 내용을 이제 잠깐 나오실 그 두 번째 팬덤 공동체 이제 유지 기제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걸 유지를 할 때 이들이 분명히 가치를 두는 부분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뭔가 이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막연하게만 사실 생각했는데 이것을 약간 방금 렌즈를 통해서 뭐 우리 사회를 좀 보고 있거나 아니면 뭐 공정성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좀 더 큰 내용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연령별로 뭔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공부할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10대, 20대가 느끼는 어떤 마음하고 또 3, 40대처럼 먼저 이미 약간 어떤 경쟁 상황에서 조금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청장년층이 느끼는 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같은 것도 네, 조금 줄여보려고 처음엔 약간 너무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에 막 이것저것 다 때려 넣었었는데 조금 이제 줄여서 좀 집중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부분 잘 네, 어, 적용해서 특히 아까 이론적 부분에서 뭔가 능동자 수용자론과 어떤 무임 노동의 어떤 노동에 대해서 팬덤을 좀 이렇게 포커스 둬서 요새 최근에 논의되는 게 많은데 그런 부분도 제가 참고해서
충분히 여기에 좀 녹여냈거나 이론적 틀로 좀 사용할 수 있었으면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토론과 발표 감사하고요. 6분의 토론, 발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오늘 녹화된 영상이 또 방송학회에 운영하는 세션으로서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가 되고 또 계속된 대화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요. 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조영 교수님께서 사회 와 저희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세 분의 토론과 세 분의 그 발제자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문화연구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게 되는 문화연구라는 것이 참 테크놀로지로부터도 거리를 두기가 어렵고 문화산업도 이 비물질 노동이나 감정 노동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팬덤의 활동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들이 장르별로 참 다양하다라는 것들을 제가 또 오늘 그 발표와 토론을 들으면서 많이 또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연구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돼서 또 활동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오늘 발표해 주신 세 분의 좋은 논문이 또 방송 학보에 또 실리면 어떨까라는 기대도 하면서 저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또 소리를 봐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연구의 봄철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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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